전편에서는 중일전쟁 당시 개걸적인 일본군의 전력과 관동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 당시 일본군의 세부적인 전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군의 기갑전력. 당시로서 신무기였던 전차는 만주사변 당시 북만주 침공 때 처음으로 실전 사용되었고, 이후에도 상하이 사변과 러어 사변에서도 중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큰 활약을 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군은 기갑전과 전차에 관심을 보였고, 1918년 10월부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다양한 모델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델들은 전차의 시조라 불리우는 영국의 마크4 한 대와 중형 전차였던 마크-A 위핏 6대, 나중에 일본 육군이 A식 전차로 지정하는 프랑스제 르노 FT 13대였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 들어온 전차들의 성능시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육군은 1925년 아예 기갑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 3개의 경전차 대대와 1개의 중전차 대대를 편성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일본은 전차를 생산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군부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차 구매 사절단을 통해 아예 새로운 전차를 개발해달라고 각국의 전차 제조사에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당시 최신 전차는 자국 기갑부대에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데다 신무기였던 전차 제작 기술 자체가 극비사항이었는지라 이는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육군은 이미 구식화되기 시작한 영국의 중형 전차 마크-C와 그보다는 신식이었던 프랑스의 르노 FT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육군의 기갑부대 창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죠. 1927년 3월 일본 육군은 화재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비도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한 영국산 비커스 중형 전차 마크-C 업그레이드 버전과 훗날 비식 전차로 지정되는 프랑스제 르노 FT의 후속 모델인 르노 NC1 등 1930년까지 10가지가 넘는 모델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차들은 1940년까지 사용됐는데,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했을 때 예비 부품과 함께 르노 NC1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죠. 또한 일본군은 몇 대의 비커스 6 전차와 탱켓이라 불리는 준전차인 칼덴 로이드도 구입해 자국산 전차 개발을 위한 기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전차 운용 교리는 매우 후진적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차를 수입하면서 딸려 들어온 교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육군도 전차를 보병을 지원하는 도구로만 보았고, 결코 독립적인 혹은 집단적인 운용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일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의 전차 운영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중국군에는 이에 대항할 기갑부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유럽 전선의 소련군처럼 촘촘한 방어진지를 구축할 능력도, 전차를 구축하는 무기체계도 없었기 때문에 전차를 쐐기로 활용해 전선을 뚫는다는 독일군이 즐겨 사용한 전격작전 같은 교류 역시 불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노만안에서 소련의 기갑 전력에 대패하자 일본군은 전차 설비와 교리를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차를 보병을 지원하는 장비라는 개념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더구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무기 개발 및 생산 우선순위가 군함과 항공기 생산으로 옮겨가 버리는 바람에 육군용 기갑 차량 생산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어지게 됐죠. 여기에 더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열대우림 지형에서 전차의 사용은 적합치 않다라는 판단이 일본군의 전차 운용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초기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 필리핀 침공에서 전차 운영의 덕을 톡톡히 봤음에도, 또 태평양의 섬들에서 미군의 기갑 전력에 자신들의 군대가 녹아 버렸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연합군 전체에 도전할 수 있는 일본의 고성능 전차 설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전쟁 말기에 일본이 시작한 많은 혁신적인 무기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재료 부족과 기술 부족, 연합군의 치명적인 본토 폭격, 그리고 미 해군 잠수함 전대의 해상 봉쇄로 인한 산업 인프라 손실로 전차 개발 역시 프로토타입 단계 이상으로는 발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름 일본 육군의 전차 개발은 계속되긴 했습니다. 1927년 완성된 일본 최초의 자국산 전차이자 후속되는 일본 전차의 표준이 됐던 87식 T 중형 전차,
80cc씩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느리다고 판단하여 더 강하고 가벼운 강철판으로 대체하고 공랭식 디젤 엔진을 얹어 연비를 높인 90식 57mm 포와 91식 6.5mm 기관총 두 정을 장비한 89식 7호 중형 전차, 89식의 빠른 90화로 37mm 주포와 7.7mm 기관총 두 정으로 무장하고 필리핀에서 미국의 M3 스튜어트 경전차와 최초의 전차대전차 전투를 벌인 90식 하고 경전차,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이 생산된 일본군의 대표 전차로 각 차량마다 무전기를 도입한 일식 치해 중형 전차 등 여러 유형의 파생형을 양산시켜 약 3,000대 이상이 생산됐던 97식 치하 중형 전차, 미국의 엠퍼셔먼 중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1944년에 개발된 당시 일본 전차에 사용된 가장 큰 포였던 3식 75mm 전차포와 50mm 전면 장갑, 최고 시속 39km를 냈던 3식 친우 중형 전차, 태평양 전쟁 말기 최대 장갑 두께 75mm를 가진 육각 포탑에 보포스 1929 75mm 포를 기반으로 생산한 5식 75mm 전차포와 7.7mm 97식 전차형 기관총으로 무장한 무게 30톤에 육박하던 4식 치토 중전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이 개발한 궁극의 중전차로 독일군의 88mm 포를 라이센스 생산에 만든 99식 88mm 포를 장착,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해 오직 본토 방어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5식 7위 중전차 등을 개발했었죠.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중일 전쟁을 거쳐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은 세계 5위의 전차 보유 국가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토와 만주방어를 위한 명목으로 일본은 중국과 태평양 전선의 그 수많았던 전투에서 제대로 된 전차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군은 태평양의 모든 전역에서 1944년 이후 중국군은 중국의 주요 전역에서 대량의 전차를 운영함으로써 자국군을 몰아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군은 애지중지하던 현대식 무기를 아끼느라 제대로 된 전투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점감 요격 작전을 위해 소중한 전함을 아껴 쓰자, 만주와 본토에서의 결전을 위해 소중한 전차도 아껴 쓰자 라는 말도 안 되는 고 때문이었죠. 대신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자국의 젊은이들한테는 떨어지는 아름다운 벚꽃처럼 천황폐하를 위해 쓰러져 가라 라며 자살 특공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아니 아시아 태평양에는 이런 광기 어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나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평화를 외치던 인사들은 자치를 감추고 오직 보수의 길, 아니 극우의 길로만 치닫고 있는 작금의 일본. 과거에는 보통 국가 군대로의 회귀만큼은 다시는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며 극렬히 반대했던 대다수의 일본인들조차도 지금은 자민당과 극우 세력이 설계한 반격 능력 보유라는 지극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군사정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0세기의 피바람이 재현되진 않을까. 일본인 특유의 집단적 심리에 광적으로 매몰되는 성향상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진영만 바뀌었을 뿐 1930년대와 지금 데자뷰도 이렇게 극적인 데자뷰가 없기 때문이죠. 1930년대 소련을 가장자리에 두고 중국과 연합했던 미국과 유럽, 이에 맞서던 전체주국가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2020년대 역시 러시아를 가장자리에 두고 자신들 위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과 그의 빌붙은 일본. 다시 한번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으려 아직까지도 만만치 않은 세를 과시하는 서유럽 국가들. 여기에 제3세계 국가라는 유연성을 기치로 21세기 아시아판 합종연행을 내세우며 가세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인명경지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일당 독재국가 중국. 요즘 업로드하는 시리즈마다 매번 언급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현명하며 특히 굴욕적이지 않은 외교적 스탠스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러든 저러든 그 분쟁 지역 중 하나로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 민족은 영원히 멸족될 것입니다. 6.25라 일컬어지는 한국전쟁 때에도 남북한 인구의 10%가 넘는 무려 39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아예 집계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사망자의 80% 이상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도권에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인구 분포와 1950년대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고도로 발전된 살상 무기들을 볼 때 아마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의 비명소리가 귓전을 맴돕니다. 어쨌든 앞서 말한 일본의 기갑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군도 1936년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던 37mm PAK-36 대전자포를 독일로부터 도입, 실전 배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량이 너무나도 적었고 훈련 또한 너무나도 부족했죠. 만약 당시 중국군이 충분한 수량의 PAK-36류의 대전차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일본군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됐을 텐데 말입니다. 반면 이렇듯 대전차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중국군이었기에 거꾸로 중일전쟁 초기 일본군 입장에서 이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주요 전장이었던 중국 동북지역은 독일이 전격전을 벌였던 서부 유럽과 유사한 환경으로 산악지대가 적고 광활한 평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전차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기동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군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한계, 즉 자살 특공에 관한 상상력을 빼면 포지티브한 상상력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일본군의 수뇌부는 전차를 단지 군마 대용이나 보병의 화력 지원을 위한 이동식 포대로만 취급했었습니다. 그저 군마를 대체하는 조금 색다른 기계 장치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전차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전차는 장갑판을 용접하는 대신 볼트 접합으로 마무리하는 등 장갑이 계란 껍질같이 약했고 고속포 개발의 부진으로 화력 역시 빈약했으며 기계적 신뢰성까지 낮아 가혹한 전쟁의 환경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쉽게 고장을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일천한 공업력으로 생산성마저 낮아 당시 주력 전차였던 89식 7호 중형 전차의 경우 월 생산량이 2대에서 3대에 불과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독일군의 전격전처럼 전차를 선봉부대의 창으로 활용한다는 전술 개념 하에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개전 당시 일본군이 보유한 전차수로 해봐야 고작 60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부분 본토나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 수오만 국경에 배치돼 있었죠. 또한 독일군처럼 독립된 기갑사단을 만드는 대신 영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중국처럼 전차를 보병사단의 중대나 대대 단위에 분산 배치했기에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공세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보병이었고 그 교리마저 항공기의 근접 지원과 포병 화력으로 적진을 돌파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주력 전함 9척에 가가, 아카키, 류조, 쇼 등 항공모함 4척, 각종 순영함 33척, 구축함 102척, 잠수함 64척 등 대소군함 285척을 합쳐 총 배수량 115만 3천 톤에 병력은 10만 7천명에 달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세계 3위의 해군력이었죠. 물론 승조원의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육군과는 달리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군 전부가 중일전쟁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력 함대인 연합함대와 별도로 일본 해군에서 나름 이성급 전력이었던 제3함대를 상하이 방면에 배치시켜 중국 연안과 동주국해를 전담케 했을 뿐이었죠. 전쟁도 상대에 맞춰서 하는 법. 당시 제3함대는 1898년에 건조돼 럴 전쟁에도 참가했던 1만 톤급의 구식 장갑 순양함 이즈모를 기함으로 2개 수상함 전대 및 1개 수레 전대와 1개 항공 전대로 편성돼 있었는데 대부분 한 세대 이전의 연안용 순양함과 구축함, 포함, 어뢰정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해군의 전략상 적 주력 함대와의 결전은 연합함대의 역할인데다 어차피 중국 해군은 별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2,500여 명의 해군 특별육전대가 제3함대에 배속돼 상하이의 일본 조기지 경비를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상하이 사변, 즉 상하이 전투가 일어나자 일본은 제3함대의 전력을 대폭 증가하고 여기에 제4함대까지 증원시켰습니다. 제3함대와 제4함대를 묶어 아예 하세가와 키요시 해군대장을 사령장관으로 하는 진화방면 함대를 창설했던 것이죠. 그러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장이 점차 확대되자 당시 연합군의 대중국 보급 루트로 이용되던 화남 지방의 연안을 장악하기 위해 1938년 2월에 가서는 제5함대까지 배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 당시에는 일본 해군이 워낙 압도적인 데다 개전 초반 양쯔강 하류에서 벌어진 장인해전에서 중국 해군을 단숨에 경멸하고 주요 군함과 해군 기지를 제압했었기에 전쟁 기간 내내 이렇다 할 해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인해전에 대해 잠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장인해전은 이 시리즈가 끝나면 리뷰할 계획인 제2차 상하이 사변, 즉 상하이 전투에 부속된 전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장인해전은 해군 함정끼리의 전통적인 해전은 아니었고 항공기 중심의 해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태평양 전쟁 당시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수행했던 치열한 항공전도 아닌 그저 일본 해군 항공대의 일방적 공세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일전쟁 초기 중국 육군과 해군은 양쯔강을 통해 일본 해군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쯔강 하구에 있는 장인요새에 청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해전이 일어났던 장인항은 상하이에서 서북쪽으로 130km 떨어진 양쯔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한 지역으로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과는 2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상하이를 상륙하려는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한 주요 포대가 배치돼 있었고 중국 해군의 주요 전력인 1함대와 2함대 중 제2함대의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는 전력 증강을 한답시고 제1함대까지 청기하고 있었죠. 1937년 8월 16일 오전 전투의 첫 테이프는 중국군이 먼저 끊었습니다. 상하이 항구를 포위하고 있던 일본 해군 제3함대 기함인 장갑 순양함 이즈모에 중국 해군의 어뢰정 C-102호와 C-117호가 어선으로 위장해 어뢰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군도 반격을 시작 두 어뢰정 중 한쪽을 격침시키고 항공기를 이용해 장인요새에 배치됐던 5개 포대와 항구에 대기하고 있던 경순양함, 닝하이와 핑하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유효적인 전과를 올리지는 못했죠. 이후 상하이의 항공모함 가가, 류조, 슈오가 도착해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일본군은 8월 22일 장인항에 대한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실질적인 전과는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군의 고사포 사격에 항공모함 가가에서 발진한 제2항공전대 소속의 94식 함상 폭격기 한 대 격추, 2대 반팔하는 피해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군에게 작은 승리를 거두게 해 사기만 높여줬던 것이죠. 이에 진화 방면함대 사령장관 하세가와 키요시는 작전을 바꿉니다. 종전에 찔끔찔끔 항공기를 동원해 공격하는 작전에서 육상기지와 항공모함을 통해 300기가 넘게 전개된 항공력을 10분 활용, 한꺼번에 무려 50대 이상씩 떼거지로 출격시키는 전술로 작전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죠. 9월 23일 오후 2시 5분 58대에 달하는 일본 항공기 편대의 공습이 시작되자 3시 30분부터 닝하이 선체가 침수되어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핑하이 역시 대파됐습니다. 그리고 25일 재개된 공습에서는 구축함 치엔캉, 슈어 등이 침몰했고 이외에 여러 함선들이 지속된 공습에 피해를 입고 전투불능 상태가 되자 모두 자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3일 대파당한 닝하이와 핑하이마저 25일 또다시 재개된 대공습으로 침몰해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일본의 항공 공격만으로 중국 해군은 사실상 전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해전은 중국 해군 수상함대를 괴멸시켜버린 해전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해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장인해전에서 항공력만으로 중국 해군을 전멸시켜 상하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일본군이었음에도 당시 일본군에는 공군이 없었고 육해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항공대를 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으로 조종사 3,000여 명에 항공기는 육군이 800여 대,
해군이 육상부대 360대, 항모기동부대 370대 등을 합쳐 총 1,5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운용기체로는 90식 함상 전투기와 95식 함상 전투기, 89식 함상 공격기와 같은 9식 보격기와 신형 단역기인 96식 함상 전투기, 96식 함상 공격기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로 본다면 일본이 월등히 우세했지만 대부분이 본토와 만주에 배치되어 있던 관계로 일부만을 중국 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는 중국 공군에 비해 반드시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척의 항공모함, 즉 카가, 류조, 호쇼가 상하이 앞바다에 도착하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공권이 명확하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육상기지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해군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위력을 시범 실증했고, 이 경험을 교류로 발전시켜 장차 있을 제트작전, 즉 진주만 공습에 관한 가이드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때 연마하게 된 항공모함 운용술과 조종사들의 기량 역시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이 태평양을 휘젓고 다니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